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정치평론 너무너무 잘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들입니다. 변호사이자 평론가들. 변호사들을 저는 정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덜 해먹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지지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은 변호사이면서 정치 뜻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도 선량한 사람들이죠. 자,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신장식 김필삼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삼합 시작하기 전에 아까 하던 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사타파 TV에서 개시방이라고 하는 개혁이 시급한 방송 혹은 뭐 개구라로 시작하는 방송 혹은 뭐 개그치고 시시덕거리는 방송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개시방이라고 하는 것을 서승만, 노정열 연예인들하고 같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밤에 하필이면 어저께 이재명 상임고문 후보가 이제 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간 거예요. 이 동접도 그렇고 실제 가기도 하고. 야,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동접이 정말 안습이었는데 오늘 제가 또 원래 목요일 하는 7시에 하는 또 방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또 그 타임에 야, 또 이재명 후보가 그쪽으로 뜬답니다. 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7시 방송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민주당의 무슨 대회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그냥 저희는 미리 판정패를 당하고 신장 개업하는 시간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6시부터 8시. 근데 신장 개업은 뭐 축하드려요. 그렇게 네. 짧은 시간에 동시대간대 청취율 1위를 야, TBS는 그렇게 구박을 당해도 꿋꿋하네요. 이 몇 명의 훌륭한 인재들 때문에. 근데 감사합니다. 예. 청취율 1위 하면 뭐야? 거기는 상업방송도 상업 광고도 허용 안 하고 그렇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상업 광고를 허용을 안 하는데 뭐 재정적으로 니들은 제대로 독립이 안 됐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시장이 얘기를 하니까 상업 광고 허용을 해주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니네가 알아서 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뭐 그 말도 맞는 거 아니야? 무슨 그 밥도 안 주면서 애들 보고 계속 너 쑥쑥 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밥 달라고 그러니까 나 밥 주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은 이 TBS 이 라디오 진행하신 이 두 분이 크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뭘 쑥쑥 크라 그래? 아니 뭐 쑥쑥 스스로 컸습니다. 알았어요.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슈 삼합 첫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출퇴근하는 첫 대통령 소감 물어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취임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맹탕 취임사가 없다. 우선 뭐 반지성주의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반지성주의의 반대가 자유주의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에 얘기되었던 시장경제에 대한 그런 집착이 크게 보이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냐. 국정 비전이 저게 뭐냐. 하나도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지지냐 아니면 뭐 국민의힘 지지냐 이걸 떠나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 지지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관련해서 그 이날 좀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도 한 방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관념적 수사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관념적 수사를 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딱 임팩트가 박힐 만한 그런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취임사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와닿지 않는 얘기들, 허공에 뜬 얘기들만 오간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그쪽 지지자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욕하는 것밖에 사실 없잖아요. 뭐 그게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분의 각오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뭐, 과거지향적이야. 그러니까 본인 이제 보수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자유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고 했던 걸 봐서는 본인은 그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임팩트가 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원래 저는 이런 가치와 이런 방향, 이런 국정 목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없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3,303자짜리고 평소 다른 대통령 취임사보다 짧아요. 한 16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뭐, 이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념 과잉이에요. 지나치게 이념적인 얘기만 있고 자유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길게 대통령 취임사에
이게 무슨 뭐 국정교과서도 아니고 그러고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없어요. 그거는 인수위원회 2달 동안도 아무것도 제대로 내놓은 게 없는 것과 네. 연장선에 가 있는 거고 저는 이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위험하게 들리는 거는 처음 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자유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경제적 자유. 이건 이제 밀턴 프리드만 아버지가 책 한 권 주셔가지고 그걸 열심히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쓴 건 아니죠? 예,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 그 신자유주의자. 네. 시장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과 이론을 부정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함부로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전부 다 인간의 오히려 무지다 그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네. 그 책 한 권 읽으신 것 같아요. 원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하나 한 권 읽고. 읽으신 분이세요. 예, 그게 오직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극단적 시장 자유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나는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태극기 부대가 자기들을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유 세력, 시장 경제 세력, 자유연대 뭐 이러잖아요. 예, 자유 세력, 시장 그 자유 세력 외에는 배척할 걸로 보이고 그 자유 세력이나 가치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지성주의자들이라고 그렇죠.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보자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마감을 해야 되니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중국을 포위하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동맹 그리고 권위주의 세력과의 전쟁, 봉쇄, 쿼드, 파이브 아이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부분이거든요. 즉 여기에서 자유주의 세계 시민을 자꾸 호명해요. 세계 시민이라는 얘기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과 선을 긋고 신냉전 체제를 시작을 하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연대하겠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들었어요. 예. 저는 기시다 일본 장관인가 수상인가요?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일본 극우와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위험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인사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표정을 보면서 아파컷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거 우리 대통령님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팔을 이렇게 딱 주고 근데 오늘 우리 뉴스토마토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양문석님 닉네임이 그분이겠죠? 아니면 큰일 납니다. 국민 절반이 반지성주의라고요? 이건 미국 메카시 의원이 사용한 마녀사냥 군중선동 갈라치기 수법이 아닙니까? 나는 지성인이고 엘리트니까 내 말만 들어라. 너네는 무식한 억지주의자들이다. 너네들은 내가 통제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상당히 교만한 그런 말로 좀 들렸는데 어쨌든 취임 연설을 보니까 히틀러의 선동이 연상되더라고요.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양문성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틀러의 선동이라고 하기에는 연설문이 약했고요. 좀, 네. 좋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론에서 몇 번 나왔는데, 네. 통합이란 말에 빠졌다는 이제 언급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당선된 날 있잖아요. 당선된 날, 당선 인사를 그날 아침에 했는데, 이제 나와서 그날은 뭐라고 했냐면, 공정상식 통합이 자기 모토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세웠던 통합이라는 그때는 통합이 중요 이슈 자기가 내세웠던 키워드였거든요. 네. 당선자가.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취임사에는 통합에 빠졌어요. 소통도 없어요. 예, 그리고 소통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성주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념적으로 오히려 더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반지성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지성주의란 말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지성주의가 사실은 과학적, 그러니까 특히 자연과학적인 그런 이과적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고 아니면 좀 오히려 더 경시하고 하는 그런 사조들을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 과학적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후 내각 인선을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보면은 지금 내각 인선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뉴라이트 선언문 같은 취임사였다 뭐 이런 비난도 지금 있고 약간 그 흐름이 좀 저는 일정한 것 같아요. 자, 뭐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겠다 이런 말 했지만 사실 그것도 정말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얘기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가 오늘 열려요. 근데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쪽 내각인 상황이란 말이죠. 국무회의 의결 정도수가 15명인데 지금 인사보고서 청문회에서 채택된 게 7명인가 지금 8명인가 그렇잖아요. 예, 7명. 그러면은 나머지 반도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잠시 후에 됩니까? 뉴스가 나올 건데요. 제 예상은 그 안 되지 재송부 않을까? 요청했던 사람들 네. 그냥 다 임명해버려? 임명할 거예요. 윤석열 스타일. 근데 임명하려면 국무총리 제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 제청이 아직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네네. 추경호는 지금 대행 체제지만 그 사람이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오늘까지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 총리가 인준 신청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 총리가 해준다고 지금 나왔어요? 아니, 내가 보기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그러면은- 정리가 안 됐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럼 그럴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이게 김부겸 총리가 그래도 마지막 지난번에 7명은 제청을 네, 거기까지는 하고 갔죠?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건 아니야, 인수위원회법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된다. 그냥 보고만 했고 아직 인수위원회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예, 아니 재송부 요청을 했고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인수위원회법에 아니요, 받아서 기간이 되지 지났다, 않나? 기간이 네. 지났다고. 그렇지 않아요? 네, 거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윤석열 스타일이라면 일단 해서 무조건 하겠죠. 무조건 합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네, 이게 스타일상. 지금 논란이 하나 되고 있는 게 이제 경제부 총리가 이제 대행을 대행인데 할 수 있는 있냐 없냐 내가 아까 할 수- 말한 거 네. 제청이 되냐 안 되냐 예, 이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축소된 권한이나 방어적 권한은 대행자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적극적 권한이잖아요. 적극적 이런 건 권한은 못해요. 헌법상 규정된 권한이어서 그런 건할수 이게 없어요. 법률로 규정된 인수위원회법에서의 대리 제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 좀 제주바람님 경제부총리가 한다고 하던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할지도 몰라요 편법으로. 네. 근데 이거 그렇게 되면은 효력정지 신청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 법원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소극적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무효입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법원의 판사들이 또 미리 또 줄 서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의 법리적 상식으로는 경제부총리 추경호 대행 이거는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한번 소청 한번 해봐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 국무회의를 못 한다. 개회를 못 한다. 이제 과반이 안 돼서. 그런 거 그렇게 보여줘야 되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회 발목 잡기로 민생 추경 불발 이렇게 나가겠죠. 아이고 예전에 그분들이 발목 잡은 거에 비하면 뭐 이런 거 아니 생각이 어쨌든 프레임은 그렇게 가능성이 짜서 있겠지만, 보도를 할 거고 네, 모든 네, 언론이 네. 거대 야당 출범 초기부터 발목 잡아서 민생 추경 불발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문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과소 계상하고 세금을 그다음에 딱 뭉쳐놓고 있다가 윤 정부 때는? 들어오니까 과대 계상 특히 54조 원의 54조.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홍남기를 그렇게 욕했던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내 얼굴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욕하는 건데 홍남기 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는 그만큼 세수가 많이 걷을 줄 몰랐다. 무슨 예산 짜는 사람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 조를 몰랐다고 그것도 처음에는 축소해서 19조입니다 그랬다가 60조입니다 그랬다가 막 말이 왔다 갔다 엄청나게 했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늘공들이. 나는 그래서 매우 건 부적절하다고 봐요. 신념인 것 같아요. 신념 중에 하나인 게 일단 재정이 늘어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 그쪽이 더군다나 기재부 안에서도 플래닝 쪽이 아니라 돈 관리하는 쪽 라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축소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다 거부했잖아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으로 돈이 없어서요. 아니, 이거를 근데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다가 왜 오케이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딱 개량하는 훔쳐놨다가 이제 이번에는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계속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뻗는다고 다 잘릴 것 같거든. 혼날 것 같으니까 예, 지금 혼날 것 삐갱하는 같거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다 개성을 한 거 아닌가. 아, 그 사람은 진짜 과다 개성한 거 아닌가.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해야 돼. 내가 봤을 땐. 지난번에 홍남기 이 경제부총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라인에 있는 수많은 경제 관료들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제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경제는 윤 대통령이 나는 경제를 잘 모른다, 전문가를 쓴다 이 기조라서 그냥 모피아한테 싹 몰아줬어요. 그렇죠. 다 그렇죠. 완전히. 다 몰아주고 있죠. 예. 그것만 몰아준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곳곳에 있는 것에서 특정한 이익단체들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지금 라인을 다 공식적으로 다 열어줬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아직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혼날 것 어쨌든 같아서. 뭐 민관합동위원회도 이제 조만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이익 집단들이 정부 엄청난 정책에 로비할 수 있는 라인이죠.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공적 통로가 될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김필삼 사람이 살려주고 있는 거야. 자.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삼 변호사 함께하고 있는데요. 윤호중 전 원내대표라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 김건희 씨 앞에서 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까? 이런 거가 있어요. 지금 이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그 전에 얘기 한번 해보죠. 대통령실 주요 인선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지금 꿋꿋하게 내기를 간다. 이게 지금 마이웨이식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네. 서초동 사람들 전부 다 거기 줄 섰어요. 네. 우리만 빼고. 우리만 빼고 해보세요. 뭐 자기가 친정 체제를 꾸리는 거죠. 꾸리는 거고 뭐 지금 사실 본인도 가까운 사람들 편하게 쓰겠다는 식의 얘기를 숨기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당선될 무렵에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충분히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공화국 얘기를 해도 이제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검찰공화국 비판이 있어도 제가 보기에 이분은 검사를 그냥 버릴 가요. 수가 없어. 왜냐면 그분들이 주변을 딱 둘러싸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거든. 그 사실 처음에 이제 정치 입문하기 전부터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부터 사실 주변에 검사들만 말만 듣는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수준들만 그렇죠. 있었는데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온 거고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돼요. 뻔하죠. 뭘 지켜봐요 맨날. 뻔하죠.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여기 그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청와대 6명이 들어갔고 아니구나 대통령까지 하면 7명이구나 본인도 검찰 출신이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검사가 대통령 포함해서 4명이고 나머지가 그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직 출신들 그렇죠. 3명이 부속실 등 돈 관리하고 일정 관리하는 쪽으로 문고리 권력 쪽으로 쭉 들어갔어요. 그게 전부 다 대검 때 있었던 뭐 대검 비서라든지 뭐 운영과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쭉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말 잘 듣는 사람 끝까지 땡겨간다 해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KFBI 등 하면서 검찰 수사관들 6,300여 명 정도 되는데 검찰 행정직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전에 단도리 하는 거예요. 야, 내 밑으로 여기 쭉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이게 사전 단돌이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들이 있죠. 무슨 뭐 간첩 조작했던 사람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보내고 이번 내각에 검증에 철저히 실패한 주진우가 법률비서관으로 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다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양념처럼 그 김성회 같은 극우 친일 인사들을 양념처럼 딱딱딱 밀린 박았지. 하대를 주란 말이나 있단 말이야. 예, 그렇게 해놨는데 이분들이 만약 지금 뭐 모든 외신이 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낮은 지지율 속에서 출범한 정부다. 이 지지율이 더 낮아지면 뭐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코너에 몰리면 자기들이 평소 하던 거 해요. 평소 잘하던 거 합니다. 이분들이 잘하던 게 뭐예요? 수사해서 사람 따라잡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권 가지고서 지금 양분이 원래 됐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집단이 바로 검찰 수사관들이에요. 네, 여기 딱 저기 한 거예요. 6,300명. 자, 그분들 제대로 줄 서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검사 밑에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그분들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들이란 말이야. 근데 검사들이 이제 수사권을 일정 정도 놓게 되면은 사실 그분들 난 어떻게 되지? 이게 걱정이 있는 거야. 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검찰 조직에 있지 말고 독립적인 중수청이나 아까 말한 한국형 FBI 이런 데 가서 오히려 검사들보다 대등한 혹은 검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그냥 수사청이 돼버리면은 그분들은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검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야 내가 챙겨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그분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현상이 난 벌어진다고 봐요. 그거를 노린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인사에. 이게 사실은 되게 도역할 수 있는 이 수사 관련한 그분들의 지위나 신분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근데 왜 어리석게 남의 밑에 들어갈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요. 근데 그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공무원 조직을 크게 재편하는 거거든요. 그 재편하는 그렇죠, 건, 재편하는 예, 거죠. 검사는 검사정원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공무원 조직은 네. 대통령령으로 사실 인사명령을 해서 조직 재편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되려면, 원래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 초반부터 말이 있었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은 수사 인력들을 인사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직을 재편해서 이렇게 옮겨놓는 게 필요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거의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 인원들이 그대로 지금 검찰에 남아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검찰의 검사 아닌 행정직의 90% 이상의 수사 인력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후속 조치들을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것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사관들이 지금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해요. 아니 그리고 이건 정말 꼭 말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집단이 막 똘똘똘 뭉쳐있는 집단을 개혁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개혁도 거의 실패하고 힘들어진 거잖아요. 언론도 막 난리를 치고. 그럴 때는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게 가장 맞거든요. 이간질. 거기서 말하는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 말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검찰 식구들 중에 수사관들과 검사들. 사실 검사들은 수사관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분리를 차라리 처음부터 시켜버렸으면 돼요. 행정 조직으로. 시끄럽게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엉터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예, 그 내부의 논리를 나름 이제 검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죠. 어떻게 해야 수사관들을 자기 수하에 편으로. 딱 챙겨갈 수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문고리 권력으로 수사관들 셋이 그 경찰 행정직 3명이 간 겁니다. 일부러 간 거죠. 일부러 땡겨간 거예요. 아마 검사 쓰고 싶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쪽에 이제 대검에 있었던 행정관들, 수사관들. 사실 예전에 경찰행정부시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죠. 5급으로 들어가서 검사 밑에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엄청 짜증냈거든. 검사들 원래 연선 들어갈 때 5급이었고 네. 나중에는 3급 대우를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랑 쟤랑 똑같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돼버렸냐? 갑자기. 그리고 중요한 건 더 못 올라가. 네. 그래서 이 인력을 6,300명 인력을 재편을 했어야 돼요. 정말 그렇죠. 수사 인력 중심으로. 나 진짜 그러니까 머리들이 너무 나쁜 것 같아.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뭐 검수 안박이 아니라 경수 독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지금 인력은 없는데 수사는 늘어나니까 경찰이 수사를 독박 쓰고 있다. 수사하느라고 그럼요. 진짜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경찰인을 아주 파격적으로 늘려줘야 되고 검찰 수사관들하고 이걸 좀 분리시켜줘야 되고 머리만 잘 쓰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쉬울 것도 없고 우리를 왜 안 불러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5년 전에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5년 전에 하면 된다니까 문재인 바로. 대통령이. 그 제가 그때 그 검사정원법이야 법률이 어쩔 수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편하는 건 대통령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권이 들어섰으면 그때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옮겼어야 되는데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그 위에 법률 정비하느라고 손발을 없애는 방식.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검찰이 독일 같은 경우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수사 인력이 독일의 검찰청에는.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를 평강공주에 빗대서 찬양한 칼럼을 쓴 김성회 전 자유일보 논설위원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너 바보다. 그렇죠. 그렇잖아, 바보인데. 근데 그런 분을 어쨌든 간에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임명을 했는데 이분은 발언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안부 관련된 내용도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마찬가지고 동성애 관련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데 어젠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게 사과야? 사과하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뭐 자기가 뭐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뭐 주사파 이쪽에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 주사파가 왜 나오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일종의 뭐 말하자면
뭐 차별이나 이쪽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뭐 이런 쪽을 나는 신경을 쓴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임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매우 좀 의문스러운 그런 예, 그렇죠. 그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다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2년 전에 이 양반이 횡령 배임, 횡령으로 400만 원 벌금형 받았어요. 400만 원이나 벌금이 나왔어요? 예, 다문화 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 개인 SUV 차량, 그다음에 그 자기 개인 카드, 개인 신용카드 이거 전부 다 그 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횡령범입니다.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문화 센터 이번에 취임식에서 나왔던 레인보우 합창단,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평창올림픽 때도 그 양반 나왔어요. 이 취임식 총 연출했던 사람이 평창올림픽도 개막식 연출을 했었거든. 네. 기획인가? 네. 그때도 이 사람이랑 김성애랑 짝짝 짜옹이 돼가지고 거기 레인보우 합창단 했는데 그 평창올림픽에서 그 줬던 패딩 이런 것까지 다 걷어가서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도로 받아가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레인보우 합창단 학부모랑 계속해서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세상에.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너무 찌질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다 다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다문화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레인보우 이런 걸 가지고 다문화 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소위 한국에 결혼 이민 해가지고 올 때 애들 데리고 오고 뭐 코피노라고 해서 필리핀 가서 뭐 한국인들이 애 낳고 이거 알고 보면 다 자기 친자식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식의 비난을 했어요. 즉, 그럴 수가 이분에게 있나요? 다문화나 이런 거는 캐시카우 사업 아이템. 이지 세상에. 가치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맨날 그런 그 약점이 있으니까 이 브로치처럼 하나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갖다 놔도 이런 사람들을 갖다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 김건희 씨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연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조용히 내주에 전념하고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언론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지금 되게 치사하게 워딩이 나오는 게 싫더라고요. 뭐 검소하지만 뭐 옷을 뭐 여러 번 이제 마치 사치스럽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겠죠. 누구랑 빗대가지고. 근데 사실 사치스러운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막 전제를 깔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약간 김비어천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은 조용히 내주하고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사진 하나가 사실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취임식에서 보세요. 지금 김건희 씨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나눈 모습인데요. 지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되게 약간 좀 뭔가 뭐라 그러지 뭐 무슨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요? 되게 살포시? 뭔가 조금 행복해하는 웃음? 저 누구예요, 저분은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되면 김건희가 상황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상황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저런 사진이 나왔습니까? 신 변호사님. 뭡니까 저거 도대체? 움짤에 문제 장사 당한 없어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캡처에 장사 없어요. 이거 뭐 안 갈 수 없는 자리고 비대위원장인데 취임식 때 보니까 박지원, 여영국 두 사람이 주역이더만 뒤에 딱 두 사람만 나와 두 사람만. 저는 뭐 이게 저쪽에서 정치적으로 선전할 수 있기는 하고 네. 정서를 건드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사진이지만 네. 이런 그 스틸컷 한 장 가지고 뭐 네. 이렇게 저렇게 저는 뭐 그런 논평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좋아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강성 지지층 쪽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샀는데 네.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스틸 사진이고 굴욕삭 같은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비디오가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네. 이런 사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움짤이나 스틸컷에 움짤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막 저쪽에서 공격하는 소위 이재명 후보가 어린이를 이렇게 밀쳤다, 네, 보호했다. 네. 그거 하나만 딱 잘라놓고서 요거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보면 네.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훈은 움짤에 장사 없다. 하지만 정치인은 움짤도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예. 그런 사진처럼 보이나 사실은 저것은 진실은 아닐 것이 뭐 내막은 알 수 없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네. 네, 이건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한편 올해 검사 적격 심사 대상이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도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심사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심층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됐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검사 임명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럼 뭐 7년마다 한 번씩 하는 7년마다 7년마다 한 번씩 네. 검사 이제 여기에 대한 인사평정과 이게 네. 있는 건데 그렇죠. 임명되고 7년마다, 예, 법원은 10년마다. 예, 10년 지금 14년째도 이제 이런 심층 적격 심사가 있었대요. 뭐 그때도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심사 적격 심사 이후에 뭐 해고 권고나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해서 넘어갔던 건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내부 공격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기호 변호사 각하빅년 이거 하나로 그냥 적격심사에서 날아갔던 게 떠오르는 판사 임용 적격심사도 하거든요. 몇 년에 근데 한 번씩. 서기호 판사 변호사는 그 당시에 그 판결문을 뭐 81자 판결문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무성의하게 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업무 고가도 뭐 그랬다. 이런 게 다 좀 복합적이긴 했었어요. 이런 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이문정 검사가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뭘 이렇게 했다. 이건 이제 뭐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그거를 그 이유로 삼으면 품위 네. 손상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는 안 하고 그 SNS만 했다.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이렇게 여론 지역을 만들 거예요. 손가락 두들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요. 네. 이문정 검사가 지금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게 정적 중립성 가지고 얘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이문정 검사가 특정한 정치적 이런 것들을 지지하면서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짚을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 이게 문제가 되면 최근 몇 년간 가장 SNS를 열심히 한 현직 검사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같은 기준에서 이문정 검사는 이게 만약에 자기가 이제 퇴직 명령이나 이쪽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소송으로 가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걸 보이고 있는데 그런 한동훈 검사나 지금 아직은 법무부장은 지명은 됐지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좀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좀 있었고요. 자, 이미 담당관에 대한 검찰 내부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임 담당관이 지난달 27일에 검찰 내부망에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정말로 공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었죠. 참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7년 차 적격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다 타이밍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이슈는 지방선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상임 고문을 향해서 방탄용 출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될 경우에 불체포 특권 포기할 것을 미리 요구를 해라. 그러니까 미리 포기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 물도 안 든 물총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박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불체포 특권은 300명을 다 빼든가 왜 한 사람한테 포기를 하라고 그래. 이것은 좀 너무하는 거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고 두 번째 방탄이 됩니까? 국회의원 되면은 공격을 멈출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남FC 그 압수수색 그것도 갑자기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법인카드권 관련해가지고 소위 경기도 법카. 네.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 5억 5천만 원을 법카로 쓴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네. 국고손실죄라는 어마무시한 죄를 네. 죄명이 아주 어마무시하잖아. 국고손실죄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내막은 그 배모 씨가 공무원이 될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줬으니 그 월급 10년치, 11년치를 전부 다 네. 국고손실이다. 이렇게 얽어맨 거거든요. 네. 그런 공격이 멈춰지나요?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뭐 방탄용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도 그럼 다 빼든가 300명 불체포 특권을. 자, 우선 방탄용 출마라고 하는 말은 맞는 겁니까, 김필선 변호사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탄이라는 말이 이제 체포 구속 이 이야기인데 네. 지금 사실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포 문제가 사실 체포 문제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현직 국회의원들 문제돼 가지고 기소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지금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지난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계속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딱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걸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불체포 특보이나 이걸 가지고 방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이재명 고문이 본인이 출마한 그 계양구,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부일공원을 찾아가서 먹방을 선보인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협력과 견제를 제대로 하겠다. 결과적으로 대선 2차전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찬반이 좀 엇갈린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그 사회진을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 취임식 날 지금 화면 보시면은 먹방 해본데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드시네요. 뭘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호떡인가요? 호떡과 음료수를 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민 행보를 지금 사실은 보이고 국민들 속에 다가가는 모습 보였고 어젯밤에도 사실은 상당히 인파가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 있었었는데 그 다음 거 사진 한번 보죠. 문제는 이재명 고문이 아이를 밀치는 모습이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문 쪽에서는 사진 여러분 모여주시면 안 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여주시면 안 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어디를 밀쳤다는 건 난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어제도 보여- 봤는데 다시 잘 플레이해 모르겠더라고. 저거. 저기 나오면서 오른손으로 옆으로 좀 가라고. 저 사람 아이예요? 저게 뭐 밀치는 거야? 아이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옆으로 조금 이제 가라 뭐 이런 뜻이한 것 같은데 키가 작으니까 아이다. 자 보셨습니다. 자, 저 장면 어떻게 보세요? 너 첫 번째 움짤에 장사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건 움짤도 아닌데.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갈 거냐면 그게 아니다라고 사실이 밝혀지고 아이가 뭐 밀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거예요. 평소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해받을 평소 삶이 그랬으니까 오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트집잡기죠.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공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는 거고. 그 전에 이거 있었잖아요. 조폭 연루설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사실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딱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했던 비판이 평소에 조폭과 그런 뭐 폭력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든 이재명 잘못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이 밝혀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잔인하다, 폭력적이다, 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 좋아요. 자,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8곳 승리를 지금 지선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재명 고문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국 과반 승리를 처음에 이제 언급했다가 8곳으로 사실은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현실을 좀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현실 인정 측면도 있지만 그 언더독 그 아래 우리가 좀 힘들다라고 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끌어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조기 등판한 셈이잖아요. 네. 이 조기 등판한 배경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약간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떨어진 낙선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층이 있고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이 결집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 같은 게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결집 효과를 노리기 위한 언더독 효과 같은 것들이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집 효과를 노린 언더독 효과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럼 한 5곳이라 그러지. 좀 비싸게 그러면 보이게. 기세가 꺾여서 안 가요. 예. 기세가 꺾여서 안 나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좀만 뭉치면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그럼 그게 언더독이지. 그래요?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다. 예. 그러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까?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이재명 중심으로 뭉쳤던 지지층이나 인력이나 이런 조직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판을 한 것이고, 조기 등판을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국민께 무엇으로 표를 달라고 해야 할지 민망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금의 논란이라도 있던 후보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선거운동 전에 전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국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께 처절한 반성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정말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좀 설명을 좀 저는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김필서 변호사님.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그 전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한 정책들, 그 국민들이 지탄해받은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네. 사죄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지목했던 인물들이 이제 사죄의 인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대충 이제 말씀드린 송영길 그 당시 전 대표나 노영민 실장이나 당시 그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들이 됐는데 네. 지금 이분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후보로 이제 출범하는 자리에서 네. 자리였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자기 나름의 소신을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주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맨날 뭘 민망하고 맨날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다 잘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잘못했으면 죽어도 그러면 다시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정치사에 누가 있어요? 본인은 과거에 발언 잘못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앞에 나오면 안 되죠. 맨날 사과만 하고 있어야지 뭐 하려고 정치를 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사과하는 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사과할 수도 있죠. 그럼 뭐 쓸데없이 맨날 포인트마다 나서가지고 사과를 하라 마라 막 그래요. 근데 맨날? 이분이 지금 개인이 아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니고 실제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네.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을 비대위원이나 이쪽에서 녹여내가지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혼자 막 해요. 자기 생각을 여과되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정책으로 옳냐 그르냐 떠나서 지금 박지원이라는 개인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야지 뭐 자꾸 혼자서 그냥 맨날 사과만 하라 그래. 지난번에 너 조국 장관한테 또 사과라 그러고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해요. 본인이 그동안 잘못 말한 거를. 그리고 사과가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사과 타령이에요? 사과를 갖다 줄까 우리가? 왜 그래? 사과 드시라고? 아니 굉장히 빡치셨네. 난 솔직히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포인트마다 사람을 계속 주저앉히잖아요. 계속해서 옷을 잡아 당기고 바지를 잡아 당기고 못 나가게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대안을 내세요. 대안을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레드팀 역할을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자임하고 돼요. 있는 것 레드팀 같은데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비대위원장은 레드팀 팀장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 얘기예요. 저는 이런 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과일 안주에는 이런 과일 저런 과일 다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한 접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대위원장의 자리와 레드팀장의 자리는 달라요. 레드팀장으로서 할 말이 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일을 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역할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당내에서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윤호중, 박홍근 중심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당내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면서 오히려 레드팀장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 그거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 리틀 이준석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은 다시 나오면 안 돼요. 아니, 그러기 쉽지 않아. 그만큼 이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이준석을 대한민국에 몇 점 폄하하는 없어. 건 아니죠 지금. 근데 준석이 좋아해요. 네, 방송을 2년을 같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 갔어? 조송장님께서 사관여로 이름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정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사실은 처음에 비대위원장 됐을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당시에는 아직 정치나 이런 데 적응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는 네. 전 사실 단순히 박지원 위원장만이 아니라 네. 현재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 전체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은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민주당 전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이렇게 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면에서 보면 박지원 위원장도 문제지만 박홍근, 윤호중 이 두 분도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는 대중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성장해왔던 과정이 당 관료로 이렇게 쭉쭉쭉 성장을 해와서 그런지 너무 조용해요.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이재명 뒤에 다 숨어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대위원장이면 비대위원장다운 리더십과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당내에서만 딸박딸박하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만 또 다 들려. 그게 마치 다 비대위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언론이 이용해서 또 일부러 뭐 또 그런 계속 측면도 있어요. 특별해지죠. 예. 그래서 저는 윤호중, 박홍근 이 두 분도 네. 대중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자신의 지위와 포지션 역할을 해야죠. 잘 하셔야 된다고 왜 박지원한테 생각이 자꾸 돼요. 미루면서 그러니까 일을 망치는 것 같아요? 자꾸 미루는다는 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그게 박지원 위원장 개인에만 계속 지금 공격이 집중이 되는데 네. 사실은 민주당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정무 감각을 키우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사과했으니까 상대방이 날 사과해서 받아주겠지? 그렇게 정치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과했으면 됐습니다.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뭐 맨날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세요, 일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3합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또 급변하는 이 표정으로 제가 또 좀 이렇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성 씨 모셨습니다. 영친이 여러분. 지금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정말 고통에 빠지게 했던 이제 변호사지만 이제 또 청와대 아니죠. 용산 들어갈 그분, 이시원 검사죠. 어쨌든 그분 이번에 올라가셨잖아요. 영전하셨잖아요. 자, 어떤 신경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분은 그걸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일 7시 30분부터 와서 기다리시면 제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에 또 MBC 100분 트렌드 좀 잘 봐주십시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